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고인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인물은 해당 게임의 보수를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발전이 없고 틀에 박힌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즉 고인물은 썩는다는 격언 그대로인데요. 자주포 시장에서 K9은 최고 자리의 고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발전을 게을리한다면 머지않아 썩은 물이 될 위험도 있겠지만 K9에게 그런 불행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K9 자주포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운영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효과적인 분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K9이 오늘날 같은 신뢰성을 획득하는 데는 포탄 운영의 유연성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포탑 자체의 성능도 뛰어나지만 사거리가 우수한 포탄을 운용하는 것도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K9은 신형 포탄 개발을 통해 더 높은 단계로 진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9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더욱 높여줄 신형 포탄의 개발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전세계 자주포 시장의 점유율 1위는 K9으로 한국이 사실상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의 비결로는 가격 대비 성능은 물론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운용성, 화무기 체계와의 호환성 등이 뽑힙니다. 그런데 155mm 포탄 중에는 K9과 호환되지 않는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 이유가 K9의 자랑인 자동장전 장치 때문입니다. K9에 호환되지 않은 포탄은 바로 너브탄입니다. 남아공에서 세계 최초로 사정거리 40km를 넘기도록 만든 포탄인데요. K9은 개발 당시에 자동장전 기능과 함께 사정거리 40km가 목표였기 때문에 이 너브탄을 채용할 예정이었습니다. 너브탄의 특징은 일반적인 포탄과 달리 외부에 달린 작은 볼기를 통해 포신 내부에서의 흔들림을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포탄은 외부의 회전 탄대라고 불리는 금속링을 둘러서 포신 내부의 포탄을 밀착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의 문제는 자세 제어는 잘 되지만 회전 탄대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저항이 발생하고 포신 수명도 빠르게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너브탄은 외부의 돌기로만 포신과 접촉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사정거리를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로선 획기적인 기술이었기 때문에 한국 역시 남아공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직접 제조를 시도했고 몇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한국은 너브탄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개발팀의 포탄 담당 부서와 장전장치 설계 담당 부서의 소통 오류로 완성된 자동장전 장치가 너브탄에 호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브탄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 돌기가 자동장전 장치의 동작과 간섭을 일으켜 약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인데요. 해당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 남아있는 개발 기한은 2년뿐이었습니다. 결국 개발팀은 너브탄과 자동장전 장치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선택은 너브탄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장전 장치는 너브탄만 아니라면 대부분의 포탄과 호환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K9의 호환성을 버리면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2년 동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포탄 개발팀은 직각 너브탄이 아니면서도 40km를 넘게 날아가는 포탄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탄체 형상을 갖춰야 했고 그 제약 안에서 사정거리를 점차 늘려가야 했습니다. 포탄 개발팀이 선택한 방식은 당시로선 아직 40km 벽을 넘지 못했던 베이스블리드 방식이었습니다. 비비탄 혹은 항력 감소탄으로 불립니다. 포탄이 날아갈 때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포탄 후미에 진공 공간이 생깁니다. 이 진공 공간을 메우려고 주변 공기가 들이치게 되고 이 때문에 생기는 난기류가 포탄의 자세를 흔드는데요. 이런 원인이 포탄의 사정거리를 떨어뜨리는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항력 감소탄은 인위적으로 진공 공간을 없앰으로써 사정거리를 크게 늘리는 원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포탄이 날아가면서 착탄할 때까지 최대 30초가량 후방으로 일정량의 가스를 분사해 진공 공간을 채워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한도의 변수를 거의 만들지 않아 사정거리가 늘어나고 명중률이 높아집니다. 대신 가스 분사를 위한 장치를 달아야 해서 목표물 파괴를 위한 탄도 폭약과 발사 시 사용되는 장약이 10% 정도 줄었지만 사정거리 증가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터져나왔습니다. 장약을 줄였더니
도리어 포신 내부에서의 마찰이 심해져서 포탄이 포신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회전탄대가 모조리 마모되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불규칙적인 마모로 인해 이렇게 발사된 포탄은 무게중심이 흔들리며 공중분해되기도 했습니다. 포탄 개발팀은 회전탄대 밑에 보조탄대를 달아서 이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했습니다. 이때 1년의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요. 사정거리는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30km대에서 계속 정체될 뿐 끝끝내 40km 벽은 넘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개발팀은 한 번 더 보복을 합니다. 포탄 끝의 신관 영상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형이 아니라 공기역학적인 유선형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사실상 전용 신관을 개발하겠다는 결정이나 마찬가지인데 만약 만족스러운 성능이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K9의 호환성만 떨어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도박은 성공을 거둡니다. 유선형 신관을 단 한국산 신형 항력 밤소탄은 사정거리 41km를 기록하면서 당시 남아공이 너구탄으로 세웠던 사정거리 신기록을 경신해버립니다. 불과 2년 남짓의 기간 안에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는 포탄까지 개발해낸 것입니다. 이걸로 K9은 당초 개발 목적대로 자동장전이 되는 사정거리 40km 이상의 자주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능이 지금에 와서는 현대적인 자주포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이러한 성능을 갖춘 자주포가 다양해지긴 했지만 이를 위해 채용되는 기술은 너구탄보다는 항력 감소탄인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즉 자주포 성능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대한민국의 K9이 재설정한 것입니다. 물론 K9은 자동장전과 사정거리 외에도 장점이 많은 자주포이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는 현재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지속적인 성능 개량까지 이어나가고 있으니 다른 후발주자들에게 추월당하는 일 없이 그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K9은 또다시 세계 최고의 지위를 수십 년간 이어줄 초진화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방사청은 대전퉁산연구원에서 155mm 사거리 연장탄 체계 개발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155mm 사거리 연장탄 사업은 2023년 8월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12월에 국방규격이 제정되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풍선과의 양산계약 체결 후 본격적인 양산 준비뿐입니다. 자주포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거리와 위력을 높인 포탄을 배치하는 것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형 자주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중 포탄 비행거리를 연장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상당해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포탄 사거리가 늘어나면 탄착 지점이 넓어지고 정확도가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탄두 중량을 줄이면 파괴력이 줄어드는 단점이 생깁니다. 최근 북한이 수도권 위험용으로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170mm 주체포도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주체포의 최대 사거리는 60km에 달하지만 정확도와 파괴력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연사속도 등 아직도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역시 전장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지상작전 시 작전 반경이 대폭 확대되었기에 포병의 사거리 증가를 계속 요구해왔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155mm 사거리 연장탄은 군에서 운용 중인 항력 감소탄과 로켓 보조 추진단의 추진체를 복합 적용한 것으로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를 현재보다 30% 이상 연장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즉 자주포 탄약의 공기저항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하고 보조로켓 추진장치를 탑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거리를 늘렸는데 양산을 담당할 풍산에 따르면 기존 40km 남짓했던 K9의 사거리가 최대 60km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날 축전을 통해 155mm 사거리 연장탄 체계 개발에 성공한 홍상과 육군, 해병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개발에 기여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이번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 성공은 우리군 포병전력 증강은 물론이고 전세계 155mm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와 연계한 수출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역시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성공해 이를 전장에 배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M109 자주포 사거리를 최대 50km까지 늘린 지능형 포탄 M982 엑스칼리버를 이용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K9의 진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형 포탄 개발과 더불어 미래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하는 작업도 추진 중입니다. 미국이 사거리 70에서 130km에 대응하는 M1299 자주포를 만들고 러시아가 사거리 70km인 QS-35 할리차의 SV 자주포를 개발한 것처럼 대한민국 역시 유사시 대비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선 초장사정 자주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6월 제15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9 2차 성능 개량 체계 개발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는 2027년까지 2조 3,6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파격 능력 향상과 포탑 자동화를 통한 운영인원 축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블록원의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2018년 등장했던 K9A1을 활용하는 것으로 외형이나 크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발사 속도는 분당 6발에서 8발 이상으로 빨라지며 포탑에는 한압 자동장전장치를 설치해 발사 준비를 한층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거리는 54km의 포시는 방선 및 크롬 도금을 새로 해서 수명을 1000발에서 1500발로 늘리게 되는데 자동화 기술이 적용되어 승무원은 3명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2030년대 등장할 K9A2 블록주야말로 K9 계열의 최종 개량형이자 끝판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초장사정 초정밀 성능의 무장과 합체되는 기술을 보면 새로운 괴물자주포의 등장이라 불릴만합니다. 대한민국이 방산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난관에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술적인 토대를 마련한 현재는 거칠 것 없는 순항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뻘이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이 본의 아니게 K9 자주포의 홍보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 국가들은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파병하지는 않았지만 자금과 무기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크라이나도 압도적인 러시아의 전력에 맞서 선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드러난 사실 한 가지는 러시아의 무기들이 생각보다 형편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또 하나의 사실도 새롭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전통적인 군사강국이면서 방산 수출에 있어서도 내놓으라 하던 유럽 국가들의 무기들도 우크라이나에서 예상과는 다르게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무기 자체의 성능 문제도 있지만 유럽 국가들의 군수물자 생산 능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냉전 종식 후 군축을 감행한 서방 국가들의 무기 개발 기술과 생산력이 저하된 현실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안정된 생산 능력과 뛰어난 성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K9 이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K9 자주포로 러시아의 군을 무력화시킬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드디어 소문만 무성하던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대공세가 시작됐음을 시인한 건데요.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어떤 전투 지역에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러시아 측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우크라이나에서 반격과 방어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고위 인사가 공식 석상에서 대반격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지난 4일 이후로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진행 중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개시 초반 작전이 실패해 레오파르트 전차를 잃는 바람에 우크라이나의 전력이 충분한지 의심을 사긴 했지만 10의 경부터는 속속 영토수복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6일의 카우카댐 붕괴로 인해서 해당 지역 인근에서의 군사작전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그 지역이 그대로 공세전선에 구멍이 되고 있는 점이 취약점으로 여겨지고 있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아직 진짜 주전력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으며 때가 되면 두세 개 여단이 500에서 750대의 기갑전력으로 한 전선에 들이닥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반격은 그 밑준비와 교란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 치고는 러시아의 저항이 생각보다 거세고 전선이 과열되는 경향이 있어 양측 모두 많은 장비 소모를 동반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이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무기 성능 시험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1991년 걸프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걸프전에는 전쟁을 생중계한다는 기존에 없었던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TV 화면을 통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 F-17 스텔스 전폭기 등 미국의 첨단 무기들이 이라크군을 압살하는 장면을 목격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무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 엄청난 무기 판매 효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국 무기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의 다양한 무기들이 투입되었는데요. 의외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실망감을 안겨준 서방 무기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 제전차와 자주포였습니다. 당초 우크라이나에 넘어가서 가장 먼저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여겨졌던 것은 독일 무기 쪽이었습니다. 독일 무기가 하도 여러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들어가다 보니 그중에는 레오파르트 1이나 레오파르트 2A4 같은 연식이 상당한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실전에 겪기에는 너무 오래된 물자들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서 우크라이나로 향한 경우가 적지 않았죠. 게다가 전쟁 직후부터 지적받던 문제점으로 헨자오비츠이천 같은 일부 무기는 부품이 너무 비싼 탓에 가동률이 바닥을 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실전을 겪게 되면 독일 무기가 가장 먼저 퍼지지 않을까 예측하던 사람이 많았죠. 봉쇄 개시 직후 레오파르트 2A4가 현대적인 대전차 전투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파된 것으로 이런 예측은 맞아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로 가장 먼저 시한부 성보가 떨어진 것은 영국 무기 쪽이었습니다. 지난 6월 8일 영국 최대의 방산복합체 BAE 시스템즈는 영국이 더 이상 대구경화포를 생산할 수가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화포의 핵심 부품인 포신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방산시장의 동향을 보도하는 외신 셰퍼드에 따르면 챌린저2에 들어가는 55구경 120mm 강선포와 AS-90 자주포에 들어가는 39구경 155mm 복사포의 포신을 만들던 공정이 이미 2001년에 폐쇄됐다고 합니다. 이곳의 제조 능력은 BAE가 새로 설립한 공장으로 이전되었으나 이 공장마저도 영국의 과도한 군축으로 인해 수주량이 없어 수년 전 폐쇄되고 말았죠. 전차든 자주포든 대구경화포에 속하는 무기들은 모두 포신을 소모품으로 취급합니다. 장약의 압도적인 폭발력을 재료의 내구성만으로 견뎌내야 하는 부품이다 보니 포를 쏠 때마다 그 충격은 피로처럼 누적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면 포신이 방사형으로 찢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지경이 되기 전에 대구경화포는 정비 과정에서 포신을 교환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경우 이미 몇 년 전부터 교환용 포신을 조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환용 포신의 비축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셰퍼드는 조만간에 영국 국내에 배치된 챌린저2나 AS-90에서 포신만 뽑아다가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수명이 다한 태형 무기나 회생 불가능한 손상을 입은 무기로 나가는 부품의 동류 전환을 멀쩡한 무기를 가지고 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셰퍼드는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장갑차, 화포, 포탄의 공급만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플랫폼이 필요로 하는 교환용 포신의 공급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발목 잡힐지도 모른다고 보도했죠. 앞서 우크라이나의 주전력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던 전문가는 우크라이나의 분전과 서방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다면 8월 말에는 크림반도를 수복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우크라이나가 전선을 유지하면서 서방이 장거리 정밀 무기를 계속 지원해준다는 조건인데요. 만약 포신과 같은 소모품의 보급이 끊긴다면 전선 유지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정밀 무기의 경우 지원 직후부터 상당한 전과를 내고 있는 영국산 스톰섀도우 봉대지 순항미사일이나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 지금까지도 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에이테크스를 뽑을 수 있을 텐데 이들 무기는 격추라도 되지 않는다면야 물량에서 부족함을 느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차나 자주포 같은 기갑은 아무리 한 대 한 대 전력이 높아도 결국은 물량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셰퍼드는 이런 관점에서 서방이 아무리 많은 전차와 화포를 지원했더라도 부품의 보급이 몇 달씩 이어지는 봉쇄에 따른 소모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셰퍼드는 이에 덧붙여서 이미 전시체제로 전환한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렇게 지적하는 그들조차 유럽 국가들의 생산 능력 회복과 생산체제 전환에는 적어도 수년이 걸릴 것이고 이마저도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재평가받는 것이 K2, K9 같은 한국의 기관 무기 체계를 선택한 폴란드의 안목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것이 한국 무기였다면 혹은 이번에 지원된 무기들이 한국산이었다면 이런 부품 보급이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내수용으로만 4자릿수의 K9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게다가 이를 바탕으로 한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 덕분에 해외 수출로에도 현지 라이센스 생산을 마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생산의 인도라는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내 생산시설의 일감을 보존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한국은 그래서 교환용 포신 공급 같은 기본적인 요소가 발목을 잡을 일이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심지어 K9 자주포를 활용해 러시아 해군을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부동항이 없는 것이 한으로 남아있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는 발트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칼리닝그라드가 러시아의 부동항인데요. 두 도시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물류의 중심지이자 러시아가 발트해 전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4대 함대 중 하나인 발트 함대의 모항이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런 칼리닝그라드의 보급기지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칼리닝그라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마음만 먹으면 K9으로 칼리닝그라드 출입 항로를 직접 타격할 수도 있는데요. 이쯤 되면 사실상 폴란드군의 K9이 칼리닝그라드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K9은 A1 사양부터 이미 해안포로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명중률인데요. 기상조건 파악만 확실히 수반되면 K9의 초탑 명중률은 무려 90%에 육박합니다. 프랑스 세자의 평균 명중률이 20% 언저리라는 걸 고려하면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사실 이건 K9이 특이한 경우입니다. 애초에 자주포의 명중률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포병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지역 제압에 있지 특정 목표물 타격은 포병의 역할이 아닌데요. 더군다나 일반적인 보폭탄의 살상 반경은 50평방미터에 달해서 해당 범위 내에만 포탄을 탄착시킬 수 있으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 표적이라면 사정이 달라지는데요. 확편에 의한 타격이 불가능하므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K9은 단연 최고 수준입니다. 단적으로 이집트의 경우 이 해안포로서의 가능성이 K9 도입 계약 체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K9이 이집트에서 진행한 화력시험 당시 15km밖에 해상에 떠있는 40평방미터의 표적을 명중하면서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적도 있습니다. 처음엔 지상에서 러시아와의 화력전을 대비해 도입한 K9 자주포가 러시아 해군의 주요 항로까지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걸 폴란드도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무기를 선택한 폴란드는 그야말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허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